50만 원어치 명절상을 차려놓고 하루 종일 아들 부부를 기다린 어머니. 그러나 그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해진 건 믿기 힘든 이야기. 홀로 남겨진 어머니 앞에 결국 충격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님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온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진 않았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이 집에 모인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어머님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누비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생선가게 앞을 지나며 멸치를 한 줌 집어보고 채소가게에서 무와 배추를 고르고 정육점 앞에 멈춰서서 가장 좋은 소갈비를 골랐습니다. 값은 예전보다 훨씬 비쌌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손주 좋아하는 소갈비찜 꼭 해줘야지. 어머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갈비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손으로 큼지막한 갈비를 잡고 맛있게 뜯던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잘 먹네. 우리 강아지. 했던 기억이 아른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 때문에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사온 재료값만 해도 이미 10수만 원이 훌쩍 넘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지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큰 솥에 물을 올리고 고기를 손질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했어. 잡채도 하고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푹 끓여야지. 눈빛은 분주했지만 표정에는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양파와 당근을 썰어 넣고 달콤한 간장 양념에 고기를 재우면서 어머님은 시계를 자꾸만 바라보셨습니다. 이 정도면 손주 둘이 실컷 먹고도 남겠지. 사위는 고기 좋아하니까 조금 넉넉히 해야겠다. 하나하나 음식의 주인을 떠올리며 정성껏 손길을 더했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의 마음도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상에 놓일 음식들을 하나하나 그려봅니다. 여기는 아들, 저쪽은 며느리, 손주는 내 옆자리. 상상 속 식탁은 이미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부엌에서 나와 거실을 둘러본 어머님은 테이블볼을 새로 깔고 의자도 정돈했습니다. 작은 화병에 국화 한 송이를 꽂으며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이제 진짜 명절 같구나.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자 어머님은 준비해둔 음식을 하나씩 상에 올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갈비찜, 노릇노릇 부친전, 색색의 잡채. 어머님의 얼굴에는 땀이 맺혔지만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정말 좋아하겠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자 어머님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가에 섰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할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은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집안에는 이미 50만 원어치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어머님의 가슴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절은 이렇게 해야지. 가족이 모여야 명절이지. 어머님의 작은 목소리는 부엌을 넘어 텅 빈 거실에도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을 분주히 오간 어머님은 상 위에 음식을 차곡차곡 올려두셨습니다.
갈비찜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잡채는 색색의 채소가 어우러져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전도 바삭하게 부쳐져 한 접시만 놓아도 상이 풍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거실로 나와 상 위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애들이 오면 분명 좋아하겠지. 속으로 되뇌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계는 아직 오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가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차 막히기 전에 좀 서둘러 오면 좋을 텐데. 혼잣말을 하며 어머님은 거실 창가에 서서 도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자리도 미리 정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아들 자리, 그 옆은 며느리, 손주는 내 옆에 앉히면 되겠네. 머릿속으로는 이미 식탁이 웃음소리로 가득 찬 듯 했습니다. 한숨 돌리며 소파에 앉았다가도 곧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은 잘 보관되고 있는지, 불은 꺼뒀는지, 갈비찜 국물은 더 졸아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오전의 햇살은 점점 강해지고 집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이제쯤 도착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관문은 고요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혹시나 연락이 올까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상 위를 바라보며 자신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오기 약속했으니 곧 오겠지. 내가 너무 서두른 걸지도 몰라. 잠시 후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해 어머님은 황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웃음을 머금었던 얼굴은 다시 허전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 어머님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불안한 기운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곧 도착할 거라는 희망을 붙잡으며 거실에 앉아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 가득 차린 음식은 마치 누군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손주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손주, 이거 보면 제일 먼저 집어먹겠지. 생각만 해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다림의 무게가 조금씩 깃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살며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기대와 함께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어머님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9시까지 온다고 했어. 곧 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어머님은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림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정오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햇살은 창가에 길게 드리워졌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그 빛과는 달리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은 여전히 식탁 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김이 오르던 뜨거움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윤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잡채는 점점 굳어가며 색을 잃어갔습니다. 노릇했던 전도 이제는 눅눅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놓으셨습니다. 손끝이 떨려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혹시 메시지가 와 있지 않을까 몇 분마다 반복했지만 화면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울려 퍼져 기다림의 시간을 배로 느끼게 했습니다. 차가 막히는 걸까,
아니면 손주가 보채서 늦는 걸까?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점점 번지는 불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귀에는 신호음만 울려 퍼졌습니다. 짧은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운전 중이라서 그런가 보다. 어머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헛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하나둘씩 빛을 잃어갔고 어머님의 눈빛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때 낯익은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순간 안도감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오고 있다는 연락일 거라 믿었습니다. 급히 통화 버튼을 누른 어머님은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목소리는 기다림 끝에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여행 가게 됐어요. 급하게 자리가 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던 마음, 50만 원어치의 정성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여전히 풍성했지만 그 풍성함은 오히려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가득 차린 음식이 이제는 텅 빈 자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시선은 자꾸만 의자를 향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할 아들, 옆에서 음식을 덜어줘야 할 며느리, 깔깔 웃으며 갈비를 뜯어야 할 손주의 자리,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 안에서 끊어진 듯한 울컥거림이 차올랐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기대했는지 그 누구보다 본인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님의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럴 거면 못 온다고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 목소리는 텅 빈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절망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명절의 설렘은 깊은 상실감과 절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초침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작은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풍성함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굳어가는 음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갈비찜은 윤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공들여 끓였던 국물은 차갑게 식으며 겉돌았습니다. 잡채는 점점 굳어가며 한 덩어리처럼 엉켜 있었고 노릇했던 전도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한 걸까? 작은 한마디가 허탈한 한숨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시선은 자꾸만 빈자리를 향했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아들, 그 옆에서 미소 지어야 할 며느리, 그리고 옆자리에서 깔깔 웃으며 갈비를 뜯어야 할 손주,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히 의자 하나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기대와 설렘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은 젓가락을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 끝은 음식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허기보다는 허무가 먼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집안 공기는 정적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정적은 오히려 무겁게 다가와 어머님의 마음을 더 깊이 짓눌렀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에게는 그 시간이 더딘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허무의 무게가 더해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 햇살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빈 거실 바닥에 쓸쓸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입에서 또 다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허무할 수도 있구나.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체념 섞인 독백 같았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화병 속 국화는 아직 싱싱하게 피어 있었지만 그조차 어머님의 눈에는 쓸쓸하게만 보였습니다. 식탁 위 가득 놓인 음식과 텅 빈 자리가 대비되며 공허감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대셨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오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도 현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설렘과 기대는 그날 오후가 되자 깊은 허무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은 어머님의 마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쓸쓸함만이 가득 남았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초침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하루가 허무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이미 아들의 전화를 들은 뒤였기에 기대와 믿음을 동시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저절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는 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의 딸은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옆에 선 사위도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허무와 외로움으로 무너져 있던 마음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딸은 현관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왔어요. 시댁 부모님이 여행 가셨다길래 이번 명절은 엄마랑 먼저 보내려고요. 그 말은 무너져 있던 어머님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한 줄기 위로 같았습니다. 순간 모간이 꽉 메이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졌던 허무감이 딸의 한마디에 스르르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딸 부부는 식탁 위 음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엄마 음식이 이렇게 가득하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에 어머님은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행이구나. 오전부터 굳어가던 음식이었지만 딸과 사위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 다시 생기를 띠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는 여전히 같은 음식이었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온기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국을 덜어주고 딸은 전을 접시에 담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위는 맛있게 음식을 집어먹으며 이게 명절의 맛이죠?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집안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적막하던 거실이 이제는 웃음과 대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속에도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명절은 꼭 큰 잔치가 아니어도 되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허무했던 시간이 따뜻한 위로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가져온 작은 보따리 속에는 직접 만든 과일청과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것을 받아들며 또 한 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정성 어린 선물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식탁은 많은 이가 함께 앉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음식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았고
집안에는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역시 명절은 사람과 함께여야 하는구나. 그 작은 깨달음이 무너진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딸 부부가 자리를 잡자 어머님은 다시 힘을 내어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 식어가던 음식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젓가락이 닿으면서 다시 따뜻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갈비찜을 한 입 크게 먹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어머니 솜씨는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 말에 어머님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침부터 허무했던 마음이 순간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딸은 어머니 곁에 앉아 정성껏 전을 접시에 덜어드렸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드세요. 저희만 먹을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드셔야죠. 그 따뜻한 말에 어머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음식이 풍성했지만 이번에는 그 풍성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가족의 온기를 더 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대화가 오가고 밥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자 적막하던 집안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 기다리던 선물을 받은 듯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행이구나. 짧은 한마디 속에는 허무에서 따뜻함으로 옮겨가는 마음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힘들까봐 자꾸만 음식 접시를 챙겨주었습니다. 사위는 분위기를 밝히기 위해 명절 때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아까까지는 텅 비어있던 식탁이 더없이 따뜻하고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함께하니 같은 음식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제 가치를 가지는 것임을 어머님은 새삼 느끼셨습니다. 식사를 이어가며 딸은 어머님의 손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어서 다행이죠? 올해는 엄마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에게는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허물을 녹여내는 따뜻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차갑던 공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온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깨달았습니다. 명절의 의미는 단순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을.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비록 많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잡채와 전도 하나둘 접시에 옮겨 담기며 소소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는 아까의 정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님은 딸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의 얼굴에서 묘한 긴장감이 읽혔습니다. 밝은 웃음을 지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더니 차분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 역시 곁에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함께 준비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감지한 어머님은 조금 놀란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딸은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또다시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의 심장은 덩달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그 한마디는 정적을 깨뜨리고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아까까지 따뜻했던 식탁은 순간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은 믿기 힘든 듯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눈가에는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번져나갔습니다. 정말이니? 내가? 짧지만 떨리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그동안의 긴 기다림과 간절함이 모두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딸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기적처럼 자연임신이 되었어요. 그 목소리는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눈에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까까지 허무했던 하루가 순식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소식을 엄마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어머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 음식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단순한 명절상이 아니라 새 생명의 소식을 함께 맞이하는 기쁨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이 찾아오다니 올해 명절은 절대 잊지 못하겠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기다림과 헤아릴 수 없는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가득 울려 퍼진 웃음과 눈물은 그 어떤 잔치보다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집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무겁게 드리웠던 허무와 적막은 어느새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 음식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의미는 더 이상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함께 기다리는 기쁨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눈가를 훔치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떨림 속에서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목소리는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찾아온 기적을 마주한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늘 옆에서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저희가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으니 오늘은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로 기억합시다. 잔이 맞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건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여는 의식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명절 음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조금씩 맛을 보며 함께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은 더 이상 허물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든든한 힘처럼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천천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며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어머님은 그 순간 마치 세상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허무했던 하루가 가장 뜻깊은 하루로 바뀌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는 기쁨, 가슴을 가득 채우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어머님은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오늘을 절대 잊지 못하리라. 이 기적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구나. 명절은 때로 허무하고 외로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님에게 명절은 새로운 생명의 소식을 알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올해 명절은 내 생애 가장 소중한 날이구나. 짧은 한마디는 이제 시작될 새로운 여정을 향한 다짐이자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따뜻한 웃음과 눈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70세가 되면 노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작은 사고, 갑작스러운 장례, 그리고 전세 인상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순간들이죠.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그 현금의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6가지 실제 순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70세 장기호 씨. 그의 노후는 평범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끼니를 챙기고 아내 오순희 씨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는 것. 그게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화를 깨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재민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구조조정이라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다시 일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답이 없고 면접에 나가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도 아닌 40도 아닌 이미 45. 점지도 그렇다고 노련한 간부도 아닌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재민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생활비는 쌓여만 갔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 그 모든 짐이 한꺼번에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겨진 건 재민과 어린 손주 둘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재민은 결국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호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장기호 씨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양육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야 했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야 했습니다. 냉장고는 금세 비워졌고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지출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기호 씨는 밤마다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비상금은 눈 깜짝할 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희 씨는 손주들이 잘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3달만 도와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자리 잡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3달은 6달이 되었고 6달은 어느새 1년을 넘겼습니다. 재민의 재취업은 여전히 요원했고 기호 씨의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밥을 먹고 웃고 잠든 얼굴을 보면 그래, 우리가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꼭 병원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식의 위기, 그로 인해 부모가 떠안게 되는 책임.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노후를 지켜줄 건 결국 내 손에 쥔 현금뿐이다. 장기호 씨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72세 최병호 씨.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챙기고, 점심에는 동네 사람들과 장기를 두며 소일했고, 저녁이면 아내 윤미 씨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맞이한 노후는 그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나날이었습니다. 사소한 불편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병호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끝에 힘이 빠지고 입술이 비뚤어지며 말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뇌졸 중이야. 119 불러야 돼. 윤미 씨는 순간 직감했고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병호 씨는 의식은 또렷했지만 팔과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혀는 제멋대로 굴러가 발음이 꼬였고 속으로는 분명히 생각이 또렷한데 입은 전혀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에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CT, MRI, 혈관 촬영.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순간 윤미 씨의 다리가 풀렸지만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호 씨는 반신이 마비된 채로 깨어났습니다. 걷지도 못했고 말도 더듬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앞으로 몇 달, 아니 몇 년간은 재활과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미 씨의 하루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떠먹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굳어가는 손발을 주물러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수시로 일어나 뒤척이는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깊게 잠들 수 없었고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쓰는 순간부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활치료비, 간병비, 약값. 매일같이 돈이 빠져나갔고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연금은 일정하게 들어왔지만 그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윤미 씨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몇 년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금씩 모아둔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병원비를 제때 낼 수 있었고 간병인을 쓰며 남편의 회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더라도 재활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간병인을 두지 못했다면 윤미 씨 혼자 돌보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두 사람의 삶은 동시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재활치료실 창가에 앉아있던 병호 씨가 어눌한 발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미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조차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병은 단순히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보험도 연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큼이나 무서운 건 이후로 이어지는 재활비와 간병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게 한 건 결국 현금이었습니다. 윤미 씨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야. 그녀의 눈에 비친 병호 씨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현금이 지켜낸 오늘은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70세 김혜란 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점심은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간단히 차려 먹고 저녁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 집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추억이 담겨 있었고 아이들을 키운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웠고 무릎이 불편한 혜란 씨에게는 근처 병원과 시장, 경로당이 가까워 더없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흔들렸습니다. 집주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전세금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혜란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말은 곧 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요즘 다 올랐습니다. 옆집도 뒷집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세금이 늘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 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단골 가게, 친구들과 웃던 경로당. 그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대출에 허덕였고 작은아들은 아직 아이들 교육비로 빠듯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라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혜란 씨는 며칠 동안 은행 통장을 열어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해 아껴둔 돈. 그 돈을 써야 하는 걸까?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돈을 꺼내 쓰는 순간 앞으로의 안전망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는 순간 병원도 시장도 친구들도 모두 멀어질 겁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두려움, 버스를 오래 타야만 나올 수 있는 불편함, 무릎이 좋지 않은 혜란 씨에게는 그 모든 게 큰 짐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돈을 찾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겠지. 혜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서 있는 마당, 봄이면 노란 꽃이 피는 담벼락,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모든 일상이 지켜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혜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어둔 감나무, 앞으로도 내가 지킬게요. 비상금이 없었다면 그녀는 낯선 동네로 밀려나야 했을 겁니다. 버스도 드물고 병원도 멀고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홀로 노후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집과 일상,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자산이 아니라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그 현금이었습니다.
73세 임춘식 씨와 아내 김정임 씨의 노후는 소박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적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겼고 점심에는 된장국과 김치, 작은 생선 한 토막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웃었습니다.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날들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무너진 건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처음엔 잠시 꺼진 줄 알고 다시 켰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추위에 그냥 버티면 큰일 나겠어. 춘식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정임 씨는 손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히 불러온 수리공은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순간 두 사람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체라니 그건 곧 수백만 원이 드는 큰 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약값을 간신히 감당할 뿐 이런 예상치 못한 목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간 저체온증이나 폐렴 같은 위험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두 사람에게 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남편 몰래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병원비도 아슬아슬한데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춘식 씨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아껴 모아둔 현금,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다 카드 쓰지 현금은 필요 없다고 말할 때도 춘식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현금을 꺼내 들고 온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그날 저녁 다시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방 안에서 정임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짧은 대사였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켜주는 힘, 그리고 노후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차가운 집에서 불편한 담요를 덮고 언제 올지 모를 자식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건강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 되지만 현금은 지금 이 순간을 지켜주는 확실한 힘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그날 밤 창밖에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늙어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 덕분이구나. 노후를 위협하는 건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고장, 가전제품 교체, 갑작스러운 집수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건이지만 그 순간을 지켜주는 건 결국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70세 윤정옥 씨.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집안은 텅 빈 듯 적막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기침 소리와 라디오 볼륨이 뒤섞여 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정옥 씨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밥상을 차리며 습관처럼 젓가락 2벌을 올리다가 다시 1벌을 치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남편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공백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퇴직 후에도 틈틈이 일거리를 찾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작은 연금과 그가 벌어오던 돈은 정옥 씨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순간 그 기둥은 무너졌습니다. 정옥 씨에게 남은 건 자신 앞으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약값. 하루에도 몇 번씩 지갑을 열다 보면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함께 나눴던 지출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생활비의 빈자리는 냉정하게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정옥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30년 가까이 모아둔 비상금, 매달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 그녀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정옥 씨는 당장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와도 약국에서 약을 지어와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벅찼습니다. 큰딸은 손주 교육비에 허덕였고 작은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정옥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혹시 모를 그날을 대비해 2사람의 손으로 모아온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야. 남편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라진 생활비,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뿐이었습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삶은 이어졌고 집은 지켜졌으며 그녀의 하루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건 단지 병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빈자리, 그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어떤 자산보다도 어떤 연금보다도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71세 오세권 씨와 아내 박영숙 씨는 그동안 어떻게든 스스로 버텨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연금과 소소한 적금으로 생활비와 약값을 충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쳐 통장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힘들겠어. 애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세권 씨는 망설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저녁상을 앞에 두고 세권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말이다.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다니 참 서글프다. 세권 씨는 괜히 손주 얼굴까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작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돈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에 띄게 거리를 두었고 명절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던 마음은 오히려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가족의 정까지 흔들어 놓은 겁니다. 영숙 씨는 결국 서랍 속을 뒤지다 과거에 모아두었던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병원비에 쓰지 않고 남겨둔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꺼내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는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자. 우리가 가진 걸로 버텨보자. 세권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영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자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현금을 꺼내드는 순간 다시 세워졌습니다. 만약 그 돈마저 없었다면 두 사람은 끝내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관계까지 잃었을지 모릅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힘. 그게 바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6가지 순간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위기는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고 그 순간을 버텨준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생활이 흔들리면 부모에게 의지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마음으로는 돕고 싶지만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 단위의 지원이 반복되면 노부모의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병과 간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면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수술비, 재활비, 간병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당장은 본인 부담이 먼저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역시 손에 잡히는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전셋집, 집주인의 한마디로 전세금이 수천만 원 올라갑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하나, 아니면 비상금을 깨서라도 지켜야 하나. 결국 현금이 있어야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 이후 찾아오는 생활 공백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매달 들어오던 연금과 생활비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장례 비용은 물론 그 뒤에 생활비까지. 슬픔 속에서도 당장 필요한 건 역시 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속 갑작스러운 지출입니다. 한겨울에 고장이 난 보일러, 생계를 책임지던 낡은 트럭, 고쳐도 소용없다는 진단이 떨어지면 교체 비용만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돌발 상황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에게 의존했을 때의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하지만 곧 당연해집니다. 부담이 쌓이고 대화는 단절되고 마침내 갈등은 가족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역시 부모 스스로 현금을 준비했을 때만 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만 모아봐도 필요한 금액은 금세 수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자녀 지원에 몇백만 원, 간병과 병원비에 수천만 원, 전세 인상에는 3천만 원 이상,
장래와 생활 공백에는 최소 1,000만 원. 크고 작은 위기를 합치면 현실적으로 최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현금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달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날 그 순간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만이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갑작스러운 사고, 예고 없는 장례, 전세금 인상,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은 다음 달에 들어오지만 위기는 오늘 찾아옵니다. 그날을 버티게 하는 건 그 어떤 제도도 보험도 아닌 바로 손에 잡히는 현금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70세 이후 어떤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까?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입니까?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까? 그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런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현금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